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First Order Lenses 제1사춘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1사춘기는 2살에서 3살의 시기인데요. 2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2살에서 3살까지 아이의 1년 동안의 10대의 시기와 흡사한 과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2사춘기가 바로 10대의 시기인 건데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인 것인데요. 10대의 아이는 반항적이어서 참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이때의 자녀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불필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0대의 아이는 확고한 자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아의식을 갖는 첫걸음은 부정적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어버이가 가지는 가치관이나 요구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10대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동요가 따르는 과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1사춘기 2살에서 3살은 갓난 아이에게 유아가 되는 과도기인 거고, 아이는 10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아이가 좋아하는 말은요, 싫어. 모든 것이 I don't like it. 이거죠. 싫어입니다. 어버이로서 중요한 것은 갓난 아이의 즐거운 형태의 파괴와 제1사춘기의 반항벽의 시작이 아이의 심리적 성장의 확실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사춘기의 아이는 자아 존재 확인에 대한 사회 수능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사춘기의 훈육은요, 이 훈육의 원칙은 어버이는 아이의 감정과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행위란 아이의 대외적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뛰어서 길을 건넌다든가 다른 아이를 때린다든가 장난감을 집어 던진다든가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감정이란 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흥분 등과 같은 내부 정서를 말합니다. 이 감정과 행위의 구별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까닭은요, 아이는 자기의 행위를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행위를 구별하는 일은 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하여 훈육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요 과제는 아이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제한을 가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인 것이죠. 아이에게 강한 자기 개념을 갖게 하면서 아이를 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양육하려면 어버이는 아이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는 반항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 밖에서도 그러한 감정 표현이 용납되어야만 비로소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이는 공포심 때문에 모든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맙니다. 이 표현이 허락되지 않은 부정적 표현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의 감정은 분노와 적의 감정이 발로되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억제하여 속으로 밀어 넣도록 가르치면은요, 온갖 종류의 문제가 대개의 경우
허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억제가 원인이 되어서 이 궤양을 앓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궤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아이의 경우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버이가 그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칼 로저스 박사의 감정 반사의 피드백법입니다. 이 피드백법은요, 어버이가 아이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거울의 반사처럼 아이의 감정을 어버이가 아이를 향하여서 반사시킴으로써 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2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어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미가 바로 4살짜리 형인데요. 토미가 나한테 모래를 던졌어 하고 일러 바치러 부모에게 옵니다. 이때 부모는 그의 말을 사용하여서 그 아이의 감정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성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토미가 너한테 모래를 던졌다고? 또는 토미가 모래를 던졌다면 정말 화가 날 거야 라든가 토미가 모래를 던졌기 때문에 속으로 무척 화가 나겠지? 하고 아이의 감정을 어버이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여서 그것을 아이를 향하여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드백법인 것입니다. 이 경우 어버이는 아이에 대하여 그 감정을 재생, 바로 피드백 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드백법은 단순한 기법이나 트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인생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드백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시도하면 아이의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감정과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내부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 교육이 있습니다. 화장실 교육을 할 시기에 이 훈련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벌을 주면은 안 됩니다. 어버이는 아이가 성공했을 때에는 상급을 주어서 보강, 강화하고요. 실패했을 때에는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잘했을 경우에는 안아주거나 키스해주거나 너무 훌륭하다, 너무 착하다 라는 말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보행기의 시기에 어린아이들은 언어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기입니다. 이 언어 학습의 2가지 면이 있는데요. 즉 수동 언어, 말의 이해와 능동 언어, 말을 짓거리는 일입니다. 보행기에는 이 수동 언어 면이 주로 사용되고 있겠죠. 그러나 제1사춘기에는 능동 언어면이 나타납니다. 말에 관한 2 돌이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린 아이로서는 말을 한다는 것은 기막힌 지적 업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이름 짓기 놀이를 하면서 놀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요. 게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인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아이는 말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의 질문은 존중하여 진지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질문은 주위 세계를 발견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지능이 발달할수록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개 어버이는 2살짜리 아이의 질문을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아빠는 고단하니까 질문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서 아이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hisper a prayer in the morning, whisper a prayer at noon, whisper a prayer in the evening to keep your heart in tune. God answers prayer in the morning. God answers prayer at noon. God answers prayer in the evening. You keep your heart in tune. You keep your heart in tune. 그러면은 제1사춘기의 책과 아이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말과 말놀이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도 아이에게는 적극적으로 협력시켜서 아이에게 그림이 보일 수 있도록 책을 잡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는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또 날마다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 또래의 아이는 어떠한 이야기건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유형은 부모 자신과 흡사한 인물의 모험담입니다. 또 아이와 비슷한 소년의 이야기를 꾸며도 좋습니다. 부모는 자진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이의 언어 발달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대단찮은 나들이도 아이에게는 커다란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athers and Discipline, 아버지의 훈육은 중요합니다. 훈육에서 흔히 갖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벌을 준다는 것은 훈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아서 실패하였을 때 최종 수단으로서 쓰이는 훈육 중에서 극히 한정된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의 훈육은 부모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훈육은 부모 쪽에서는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고 아이 쪽에서는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훈육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훈육 목표에 대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인이 된 아이가 도달한 최종 목표란 자기 구휼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반사회적 행동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요. 어버이는 특히 부모는 자기의 아이가 때로는 아주 화가 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반항적, 소모적 특징은 이 시기의 아이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적극적 전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1사춘기의 이 활동적 특질은 아버지가 존중한다는 것은 이 발달기에 있는 아이의 자기 개념이라는
까다로운 안경에 건전한 자기 존재 확인이라는 이 특수 렌즈를 끼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 남편이 쓴 수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필 제목은요. 자식은 늙어도 아직도 내 새끼라는 제목입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가끔씩 들려주시던 얘기가 있다. 일제시대 서울에서 전철을 타는데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노인 두 분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길 떠나는 노인네에게 조심해서 잘 가거라 하신다. 전차가 떠난 뒤에 길에 남은 그 노인에게 물었다. 저분이 누구입니까? 내 아들이요. 멀리 길을 떠나지요. 나의 아버님은 근 20여 년 전에 천국에 가셨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서 28년째 같이 지내고 있다. 이제는 연세가 92세이시다. 86세 뒤로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3군데나 금이 가고 부러졌다. 엉덩뼈라서 수술도 안 되고 식사도 못하여서 병원에서 2주일을 계시다가 집으로 오셨다. 앉아서 주무시기를 몇 개월 하셨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이 서서히 되셨고 휠체어를 오랫동안 타시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자 밀고 다니시는 것을 붙잡고 걸으셨다. 더 건강해지시자 창피하시다고 휠체어도 안 타시고 지팡이만 짚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교회 여집사님이 반갑다고 안으시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타일바닥에 머리 뒤통수를 박으셨다. 30초 사이에 머리 뒤통수에 큰 주먹만한 출혈이 갑자기 생겨서 교회에서 바로 응급실로 급히 갔다. 여러 검사를 하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셔서 당일로 집에 오셨다.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넘기셨다. 2011년 4월 4일 어머니는 방 안에서 캄캄한 밤에 소변을 보시고 침대에 앉으시다가 잘 안 보여셨는지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부르셨다. 아이고 이를 어쩌냐 일어나지 못하겠으니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을 가셨다.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검사를 하니 다행히도 척추뼈와 엉덩이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신경이 눌러서 꼼짝을 못하셨다. 병원에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전에 들르니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하시니 팔에 꽂은 링거 바늘을 잘 뽑아 버리셨다. 그리고 주사약을 맞아야 하는데도 막무가내시다. 통증이 심하셔서 간호원을 불러 혈압을 재보라고 하니 160에 200 정도 되었다. 다시 링거를 팔에 꽂고 통증약과 심장약을 놓으니 조금 있자 혈압이 내려가면서 통증이 사라진다. 일주일을 병원에 계셨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방문을 오셨다.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회복이 매우 더디고 식사를 못하시고 통증이 있으니 통증약만 많이 드셔서 토하시고 위가 헐었다. 아내가 어머니를 살살 달래서 통증약을 덜 들게 하시고 식사를 조금씩 하게 하셨다. 6월 초에 처가 필리핀 선교 3주를 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었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는 어머님을 두고 가려니 걱정이었다. 아들과 조카가 집에 있지만 어머님은 며느리가 믿음직스러워서
처가 어디만 가면 언제 오느냐 빨리 와라 성아시였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을 들어오라고 할까 생각도 했다. 어머님은 서서히 회복되셨고 여동생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았다. 서서히 거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6월 2일 2011년에 필리핀 선교를 떠났다. 56세가 된 막내 아들의 식사가 걱정이 되신 어머님은 밥을 안 치시고 반찬도 조금씩 만드셨다. 설거지도 하셨다. 아들이 중년이지만 어머님은 아들이 밥과 반찬도 제대로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약간 멍하셨던 어머님의 눈동자는 며느리가 필리핀 선교를 간 사이에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움직이시며 눈동자에 총기가 돌아오셨고 더 바쁘게 움직이셨다. 아직도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하였다. 그해 6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한 딸이 큰 고모를 만나니 고모가 야, 너희 아빠는 연세가 56세인데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있단다. 고 딸에게 말했다. 서로 깔깔대면서 웃었다고 했다. 긴 여행에서 돌아온 딸이 아빠는 큰 고모가 그러는데 아직도 엄마 밥 먹는데? 한다. 아빠는 참 럭키야. 그래, 할머니 밥, 엄마 밥, 딸 밥, 조카 밥을 아직도 먹고 사니 얼마나 좋으냐? 아마 60까지도 먹을지도 모르지. 하하하하 하고 웃어 넘겼다. 어머님은 2013년에 여름에 쓰러지면서 벽에 몸을 박아서 오랫동안 또 고생을 해야 했다. 걷지 못하니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변기통을 방에 놓거나 앉아서 기면서 화장실에 가셨다. 다행히도 서서히 다시 회복이 되셨지만 이제는 혼자는 걷지 못하시고 무언가를 의지해서 걸어야만 하셨다. 한국을 2014년에 한 번 더 가시겠거니 여쭈니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한국 가도 내 발로 걷지 못하고 층계가 많은 한국에서는 불편해서 안 가시겠다고 하셨다. 저희 남편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모신 지 28년입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또 글로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과 또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 자식 사랑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셔도 정말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자식 사랑에 대한 것을 있을 때는 그 몸이 아파도 정말 그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이 글을 써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요. 다음 만나는 날까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소피아 신 박사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